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일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 원자로와 국방비. 2026년 1월 21일에 저녁 7시 2분에 니가타현 해안의 발전소에서 작업자들이 제어봉을 뽑아 올렸는데요. 여기서 제어봉이 뭐냐면은 핵 분열을 억누른 브레이크입니다. 이거를 빼버리면은 원자로에 다시 불이 붙는 거죠. 그리고 그 발전소의 이름은 가시와자키 가리와, 세계에서 가장 큰 원전입니다. 그리고 운영사는 도쿄전력이에요. 도쿄전력은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를 낸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자기 원전을 전부 껐던 회사가 15년 만에 스스로 원전에 불을 다시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뭐 탈원전이나 원전 찬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전 이 장면에서 완전히 다른 걸 봤는데요. 원자로의 빗장을 푸는 일과 그리고 국방비의 빗장을 푸는 일, 그걸 실제로 해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면은 1월에는 그 원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같은 시기에 일본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1% 안에 묶어두던 그 캡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살상용 무기는 팔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풀었어요. 물론 이건 협정을 맺은 12개국 한정이지만 이제 일본은 과거와 달리 전투기와 호위함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 그리고 국방비, 상한, 그리고 살상무기 수출, 이 세 개의 자기 구속이 거의 동시에 풀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힘은 외부에서 온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스관이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처럼 자원을 거의 전량 수입하는 국가들은 원전을 다시 챙기게 됐죠. 안보 장비로 재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더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그리고 미국의 동맹을 지켜준다는 약속은 예전만큼 든든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이 불안을 증명하는데요. 일본 회계검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사기로 한 무기, 방위장비 118건, 약 1조 1,400억 원, 거의 11조가 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10조 원어치가 이 계약이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위대 일부 부대들은 여전히 낡은 장비 계속 쓰고 있고요. 이게 동맹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은 자기 공장을 가지고서 거기서 찍어내는 편이 싸죠. 그래서 그 국방비 상한을 없애달라는 4월 내각 결정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은 전기인데요.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들은 밤이나 흐린 날에도 이게 동일한 전력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서버가 끊겨버리니까. 근데 풍력이나 태양력은 그걸 못 맞춥니다. 왜냐면 그 시차가 크기 때문에 햇빛은 흐린 날이나 밤에는 충전이 안 되잖아요. 풍력도 뭐 바람 잘 불 때만 충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는 홋카이도가 작년 12월에 도마리 3호기라는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 가동을 목표로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산업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랑 같이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빗장이 풀렸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림이 좀 달라져요.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시화자키 가리와 연전의 6호기 입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 전원을 켰는데 그 2일 있다가 경보가 울려요. 그래서 멈춘 다음에 2월 9일 날 다시 킵니다. 또 3월에는 발전기 누전이 됐다고 해서 또 세워요. 또 멈춰요. 원래는 상업 운전하기로 한 게 2월 26일이었는데 실제로 상업 운전을 개시한 거는 4월 16일입니다. 두 달 가까이 밀린 거죠. 국방비도 같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짠 21조 3천억 원은 우리 돈으로 약간 200조 원의 이 경제 대책은
뭐 물가를 눌러주긴 하죠, 요새. 그런데 30년째 제자리인 실질임금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를 풀면 문이 열리는데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갈 다리는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번 전환의 핵심이라고 봐요. 선언은 며칠이면 되는데 사실 그 선언을 만들 역량은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더 안전한 길을 스스로 좁혀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전이 아니라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뭐 일본도 산이 많으니까 산악지형 때문이 아니라 그게 그 규제랑 송전만 때문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규제가 빡센데 아무래도 지진이 많다 보니까 그 풍력발전소 터빈에도 고층 아파트랑 같은 내진 기준을 요구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국토를 외국산, 즉 중국산이죠. 태양광 패널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니까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는데 반대한다고 했고요. 결국에 이 말인 즉슨 안전한 재생에너지의 길은 좁혀두고 익숙하고 위험한 원전의 길만 넓힌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후쿠시마는 전 세계 같은 날 같은 화면으로 본 사고였잖아요. 2011년에 3월. 근데 결과는 나라마다 딴판이었습니다. 독일은 그 사건이 있은 지 3일 만에 원전 정지를 선언했고요. 왜냐하면 1970년대부터 독일에서는 반핵 운동이 이미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의회는 뭐 바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죠. 뭐 좌우 가릴 거 없이. 그리고 23년도 4월에 마지막 원자로가 꺼졌습니다. 프랑스는 원전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 국가인데요. 전력의 4분의 3을 원전에서 얻습니다. 갈아탈 대안이 없으니까 15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예요, 비중은. 여전히 4분의 3을 원전에서 되고요. 근데 이런 원전 의존도가 일정 수준이 넘으면은 충격은 뭐 정치를 못 움직이죠. 왜냐면 기본 그냥 원래부터 그랬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바꾸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한국은 또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이 정책으로까지 가는데 6년 걸렸고요. 탈원전은 그냥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얹혔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했다가 뭐 윤석열 때 다시 원전 많이 진다고 했다가 이재명 대통령 그 중간에 가고 있는데 결국 진자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세 나라보다도 제일 애매했어요. 정관계가 얽힌 원자력 무라, 뭐 원자력 카르텔이죠. 이 사람들은 결정권을 놓지 않았고 그냥 사고디 만든 독립규제기관이 있는데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 위원회에서 심사 권한을 지면서 정책을 집행을 못하는 거죠. 이 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 방침은 있는데 이행이 안 되고 1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진단이 갈리면은 처방도 갈리는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성장률로 줄을 세우면은 일본은 꼴찌인데,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 한 사람당 성장률로 바꿔 세우면은 유럽 국가들, 유럽 선진국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인구가 줄어든 결과지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원인이 인구 감소라면은 그냥 돈을 풀고 뭐 인플레이션 낮추는 거,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그 핀트가 어긋난다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마음에 걸렸던 부분인데요. 히로시마 당시 그 2차 세계대전 종전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생존자랑 피폭자는 26년 올해의 3월 기준으로 9만 명이 좀 넘습니다. 1981년 37만 명의 정점으로 계속 줄었고 평균 나이는 86.7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년 수천 명씩 사라지죠. 다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핵무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이 80년 만에 가장 흔하게 오가고 있고,
물론 한국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합니다. 원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시화자키의 반역 활동가들은 요즘 학생들이 노심용융이란 말뜻조차 모른다고 한탄해요. 이 노심용융은 냉각이 끊겨서 해결로가 녹아내리는 사고인데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게 바로 그겁니다. 다행히 그 해결료가 녹아내리다 폭발하진 않아서 다행인데, 결국에는 이게 뭘 말하느냐. 그 사고나 원폭이든 후쿠시마든 사고를 겪은 사람이 주면은 이런 금기나 터부는 그냥 실제 규제가 아니라 관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습은 조용히 사라지고 사문화됩니다. 여기엔 또 뒤틀린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전 전전 총리죠. 물리학자 출신인 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원래는 선진국에서는 그 원전 노심 용융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친원전주의자였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그 확신을 완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원전을 바로 꺼버렸어요. 근데 도쿄전력은 정반대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니까 재가동을 해야 된다. 최대한 안전을 하되 위험을 안고 가야 된다. 뭐 그런 프레임이겠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게 원전 스위치를 내리는 이유가 되고 일본 쪽에서는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런 인식조차 앞지르는데 사실 그 세계 최대 원전 그 가시화자키의 원전의 부지는 지층이 물러요. 두부 같다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두부 위에 올린 원자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4만 명이 서명한 반대 청원도 제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데 그냥 일단 돌리고 보자 그겁니다. 어차피 위험한 거는 상수니까 상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돌리고 최대한 막아보자. 그리고 운명에 맡기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인용하고 싶은 세 사람 말이 있는데 첫째는 도쿄전력 대변인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절대적 안전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겸손한 고백처럼 들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뒤집어 보면은 결국에 위험을 사회에 외주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험 확률은 누군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일단 자기네들은 이걸 틀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으니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사는 그 니가타 주민들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인데 21년도 11월에 퇴임을 앞두고 한 얘기입니다. 탈원전이 탄소 감축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이렇게 덧붙인 건데요. 독일로서는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이 결정을 되돌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알면서도 안 되돌린다는 거예요. 법과 합의에 박아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법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언보다. 왜냐 한국의 탈원전은 5년을 못 버텼어요. 왜냐면 법과 합의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독일의 탈원전은 그럼에도 여전히 정권이 3번이 바뀌었는데도 살아 있습니다. 차이는 여론과 선언보다 법과 합의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과거 소련의 총리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 사람이 2006년 회고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는데 20년 전 이달 체르노빌의 노심 용융은 내가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보다도 더 5년 뒤 소련 붕괴의 진정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당시 그 체르노빌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었는데 소련을 무너뜨린 게 방사능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국민한테 위험을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다른 모든 그 정부 발표나 이런 것도 다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일본의 원전과 국방비 사태가 거울이에요.
왜냐면 출산율은 일본보다 낮고 고령화는 더 빠르죠. 그리고 핵무장 논의도 더 커지고 원전 그 추가 건설 논의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K방사는 일본보다 훨씬 인지도가 좋지만 결국엔 일본과 같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나간 데를 우리가 지나가고 이미 우리가 와 있는데도 일본이 일부 오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뭐 결심이나 선언보다는 순서와 절차입니다. 원전을 당분간의 기저 전원으로 인정하되 송전망과 인허가 병목을 먼저 뚫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쉽진 않겠죠. 여론의 반발이나 실질적으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책은 법으로 박아야 살아남고요. 결국에는 이 실질 임금이 일본처럼 몇십 년 동안 안 오르면은 성장은 그냥 일부 대기업들이나 국가만 좋은 거예요. 가시화자케 제어봉을 뽑는 데 몇 초밖에 안 걸렸는데 그 원전을 상업운전에 올리는데 석 달이 더 걸렸습니다. 이렇듯 빗장은 누구나 원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빗장을 푼 다음을 감당하고 감수할 힘은 따로 길러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